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자,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부동산은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물자산. 실물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가장 큰 자산이다. 그것이 부동산, 그 다음에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골동품, 이것도 오래되면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죠. 저도 예전에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그 어릴 때 봤던 그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 가게에서 빌려받은 만화책. 그 만화책들이요. 지금 한 권에 막 50만 원씩 지금 가요. 그게 바로 참, 그래서, 야, 그때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골동품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는 자연히 하락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게 바로 실물자산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20년 전에 현금 10억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10억이면 그 당시에 10억을 주고 건물을 만약에 내가 산 사람하고 현금을 지금 시기에 현금 1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10억은 엄청나게 20년 전 10억은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 10억 가지고는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삽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여태까지 떨어져 왔고, 반대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한다. 왜? 우리나라는요, 인플레이션만 겪어온 국가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을 안 겪어본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은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커지는 인플레이션 공포, 수입 물가 13년 만에 최고폭 상승. 자,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10월 소비자 물가가 3.2% 상승을 했다. 그렇죠. 1년 전보다 가장 큰 오름폭. 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전부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뭐 전 세계나.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항상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후폭풍 올까? 집값 떨어지나? 뭐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싸게 팔렸다. 수도권 집값 내리나 하락거래 비중 확대.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물론 대출 규제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 생활에. 특히 또 이 재테크에 상당히 대출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규제는 여태까지 계속 되어 왔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 2개월, 2, 3개월에 끝이는 효과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다고 해서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부동산 시장을 잇는 힘, 내공을 키워야 된다. 이 내공이 깊어야 된다. 부동산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요. 뭐 투기꾼들이 집을 사들였다? 이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안 되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는 거죠. 그건 뭐 정부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10년 가까이 규제를 하면서 새 집이 등장을 못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신축, 구축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왜 신축, 구축이 부족해요? 구축은 지금
신축은 어차피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은요.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자, 그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까요? 상기 신도시, 서울 공공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이 하겠다. SHLH가 주도를 해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 지금 정부의 이 공급 대책 내놔서 시장 안정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언제 공급될까? when, 언제? 2028년도 이후나 상기 신도시 입주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 되는 거고요. 서울도 지금 단기간 공급 물량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자, 시장은 지금 양극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역별 입주 물량 서울권, 이 서울과 수도권, 이 경기, 인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1월 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입주 물량이 2024년, 25년도에 몰려요. 반포, 잠원, 방배, 잠실, 둔천, 주공 뭐 이런 데들이. 근데 그게 딱 끝나면 입주 물량 그부터는 없다는 겁니다. 그부터는 입주 물량 없어요. 서울권은. 언제? 2024년, 25년. 수도권은요. 이 경기권이 지금 문제인데요. 인천, 광명, 안양, 의왕, 안산, 성남, 고양 이건 경기권에서도 그래도 이 중심축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이게 물량이 23년 이후에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8년도 이후는 뭐 신도시를 비롯해서 신축 물량 넘쳐난다는 얘기죠. 이제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기라고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외곽권에서 중심권으로 이제 갈아타야 될 시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4년 이상 가격이 크게 올라서 뭐 가치가 있어서 오르든 가치가 없든 간에 묻지마식으로 다 올랐다는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이유가 있는 곳, 이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를 이유가 없는 곳으로 가면 그것은 결국 언젠가는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곳.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우려입니다. 제가 우려 기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런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빨리 지금 갈아타야 된다.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자, 시장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렸죠. 이젠 재개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다. 향후 5년이 중요합니다. 5년.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지금 재건축은 아직 안 풀어주고 있고 결국 재개발이 유일한 지금 공급 방법인데 그것은 뭐 서울시든 정부든 간에 어쨌든 뭐 공공이든 민간 개발이든 재개발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들 진행되고 있는 데들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데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그거는 뭐 그냥 들어가서 사면 돼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화두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 화두가 뭐냐. 지금 이미 지정된 데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매년 25개씩 민간 재개발 지정한다는데 이런 지정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강변 투자. 지금 오세훈 현 시장이 과거 시장 시절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던 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예요. 한강변 투자. 다시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강변들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부동산 조금만 알면은 다 아는 얘기겠죠. 하지만 투자 순위로는 0순위이지만 모든 한강변이 투자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주의 명언. 자, 지금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명언이죠.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요. 기회가 9개,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9개, 부정적인 게 1개가 있으면은 이 비관론자는 그 하나를 악착같이 찾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무조건 찾는 거야. 이거 안 돼. 떨어질 거야.
낙관론자는요,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명한 처칠의 얘기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낙관론자가 돼서 항상 재테크도 즐겁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게 또 지혜가 되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